안녕하세요. 2013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줄여서 아창제, 아창제를 위한 토크 만담 수다, 아창제 토만수 그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영 씨 또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밥 못 먹고 나왔구나.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 아니 반갑 뭘 왜? 왜 이렇게 오늘 까칠해요? 아니야, 왜 그래 또. 되게 까칠한데? 자, 지난 방금 방송 전에 있었던 얘기는 다 기분 접어두시고. 방송 중에 무슨 얘기했는데? 글쎄요. 네. 2회 때 우리 박선미 사무국장님 모시고 네. 아창제 이제 접수가 다 마감된 것에 대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듬어 봤어요. 자, 오늘 모실 분은 누구죠? 오늘 되게 모시기 힘든 분 제가 모셨어요. 진짜 모시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시기 힘든 분은 안 모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시기 힘든 분 제가 안 모시기로 했는데 제가 좀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모셨죠. 뭘로 장담을 하는 거야? 네? 뭘로 모셨죠. 장담? 제가 그래? 또 모셨어요. 누구세요? 네, 이번에 저희 이제 양악곡을 연주해 주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강철호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심포니의 강철호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본인 소개 좀. 네. 저는 원래 이제 대학에서 클래식을 전공했고요. 네덜란드에서 한 5년 동안 관악 주의랑 이제 튜바를 전공했어요. 그다음에 한국에 이제 96년에 왔는데 그 코인스 예술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다가 대한민국 국제 관악제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별 말씀을요. 네, 별 말씀입니다. 정말 모시기 힘든 분 모신 거 맞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사실 이게 큰 우리 아창제 그 두 축이 큰 축이 이제 서양 클래식과 이제 국악 클래식의 두 연주를 해주는 단체가 지금 하나는 국립국악관현악단과 국악 쪽은, 그리고 하나는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에서도 주체의 입장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게스트의 역할을 또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먼저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그 1985년 3월에 이제 창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굉장히 오래됐네요. 벌써 한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국립극장에서 상주단체 역할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예술의 전당의 상주 오케스트라로 활동을 하면서 연간 한 90여 회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90여 회요? 그러면 뭐 3, 4일에 한 번씩 연주를 굉장히 많죠.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정규 연주회가 이제 연내 6회하고 기획 공연에서 한 10여 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립 발레단, 국립 오페라단,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등 해서 공연하는 게 연간 총 합치면은 한 90여 회가 돼요. 그러니까 단원들 같은 경우 사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 타이트한 스케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이죠? 첫 번째는 오케스트라가 이제 다양한 장르를 갖다가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오케스트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정규 연주회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클래시컬한 수준 높은 음악계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오페라 협연이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음악 같은 데서 다양한 장르에서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지 않으면 사실 오케스트라 성장하기 힘들거든요. 빠르게 적응해야 그렇죠. 또 그렇게 또 많이 팔려다니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인기 있는 현대 중요한 얘기죠. 오케스트라. 찾아주시죠. 많이 찾아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안 찾아주더라고요. 가만있어. 찾아주세요, 자주. 그렇게 지금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창제 그 사무국장님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이제 우리가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하고 아창제하고 현대음악 하면서 시작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편하게 연주하는 거는 이제 클래식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하게 아니던 모차르트부터 뭐 차이콥스키, 뭐 말러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한데 또 한편에서 이제 우리 오케스트라 관심 갖고 있는 건 현대 작곡단 작품 같은 경우도 누군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창작 산실이 아창제가 출과되고 결론적으로 어떤 예술적인 작품을 만드는 게 어떤 코리안 심포니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지금 단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오케스트라에서도 굉장히 올해 시즌 중에서는 아주 보람되기도 하고 약간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혹시 귀찮아하진 않으세요? 단원들이 부담. 근데 왜 이런 거에? 근데 뭐 사실 그 단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클래식한 음악 같은 경우는 레퍼토리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곡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때로는 20번, 뭐 많게는 100여 번도 연주된 경우 있는데 창작곡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작품이 어떤 선생님이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사실 보면 이렇게 보면 처음 접하는 작품이 부담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호기심 아니면 기대감 같은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코리아 심포니와 이제 아창제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서 해주셨는데 일단은 많이 바쁜 오케스트라임에는 틀림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봐도 충분히. 그런데 그런 어떤 음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그 스케줄 말고 다른 오케스트라와 코리아 심포니가 조금 다른 부분, 우리는 이런 걸 지향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그럼요. 저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좀 다른데 높은 출연료를 지향한다든지 그것은 제가 첫 번째로 사무국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제 그 음악회를 일반적으로 뭐 교향악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립 교향악단인지 도립이든지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정규 연주회하고 기획 공연 정도가 이제 한정돼 있어요. 근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리안 심포니 같은 경우는 정규 연주회 기획 공연, 그 다음에 국립예술단체와의 협연. 이거 잘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방방곡 사업이라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이제 중소도시에 가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접하지 못하는데 오케스트라를 갖다가 음악을 갖다가 보급할 수 있게 다양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자체 공연을 갖다가 한 90%를 갖다 한다 그러면 코리안 심포니 같은 경우는 자체 공연이 한 20%, 나머지 80% 공연 같은 경우는 국립단체하고 협연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오케스트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클래시컬한 이제 그런 느낌과 또 대중적인 느낌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그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사실 아창제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단체와 이런 그 인연을 맺고 다른 스타일의 어떤 음악을 또 시도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는 보통 이제 그 클래식 같은 경우 장르가 고전 음악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뭐 오늘 이제 와창제에서 할 현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뭐 영화 음악 같은 것도 현대에 작곡된 음악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연주하는 뭐 부르는 뭐 애국가 같은 경우도 현대음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연주를 합니다. 연주할 때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애국가도 연주도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의식곡도 연주를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는 양방원 선생님이 그 아리랑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현대하고 약간 클래식 팝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섞은 곡을 갖다가 연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아티스트가 클래식뿐 아니라 성악하신 선생님, 국악하신 선생님들 다양한 분들이 정말 동서양 음악이 아우러진 음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굉장히 시장 연주로도 이렇게 소화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뭐 다이내믹하기도 하고 한국말로는 역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오케스트라하고는 약간의 색깔이 좀 이렇게 색깔이 이제 그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다양한 컬러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오케스트라 사무국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인기 있는 여기저기서부터 많이 지금 요청이 쇄도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사무국장님과 지금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영 씨, 이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강철호 국장님하고 아신 지는 꽤 되셨죠? 저요? 네, 오늘 처음이세요?
아니요. 서먹하세요? 제가 좀 방송 좀 출연해달라고 계속 사무장이 좀 괴롭혀드렸죠. 아니 저기 예, 창작음악제와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일을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처음에 우리 강철호 국장님께서는 이 아르코 창작음악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이 우리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언제부터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동안 어떤 그 과정을 거쳐봤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기는 2010년에도 아마 창작업 관련해서 진행한 적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2012년도 저는 이제 진행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리안 심포니하고 공동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세 번째로 아마 창작음악 같은 경우에 아르코하고는 인연을 맺고 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이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지향하는 어떤 음악적인 세계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구성원들이 뭐 다 백인 백색일 거잖아요. 사실 뭐 하나의 목소리를 물론 음악적으로 내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연주자분들이 바라보는 현대 음악의 의미 사실은 우리 아창제가 뭐 우리 여기 지영 씨도 있지만 발전을 하고 아창제란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이 현대 음악 프로젝트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작곡자들의 작곡이 훌륭한 연주자들 손에서 잘 연주가 되고 잘 해석이 되어져야 관객들 분들도 그 기억에 남을 텐데요. 그렇다면 연주자분들이 생각하는 이 현대 음악의 어떤 의미나 이런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연주자라 하면은 각각 고유의 악기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사실 짧게는 뭐 10년에서 길게는 뭐 20년, 수십 년 동안 오로지 그 한 악기와 정말 치열하게 싸움처럼 이렇게 해온 분 연주자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창작곡을 같아 할 때 하나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사실 그 창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과연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악보에는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컴퓨터로 했을 때 충분히 연주가 되는데 이게 실제 연주자의 손에서 악기라는 툴을 가지고 연주할 때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든지 전혀 그 악보하고 연주가 매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때가 연주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어려움을 갖다가 느낄 때가 첫 번째가 있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그거는 현대 음악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옛날 유명한 작곡가분들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미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 이제 현대부터 이제 그 고전까지 그러니까 뭐 낭만 음악까지 포함해서 뭐 근현대 음악까지 포함하면은 대부분의 곡들은 난이도를 어려운 거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보면 수준이 높을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같은 경우는 현대 이렇게 작곡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작곡을 하게 되면 실제 악기하고 본인이 작곡한 거하고 매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피아노 건반이 도부터 도까지가 옥타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손가락 누를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래 분명히 그렇죠. 그 벌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범위를 갖다가 벗어나서 그린다든지 근데 교과서에는 가능을 해요. 근데 실제 연주에서는 그런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연주자들이 연주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충분히 악보로 보면 그림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연주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대음악을 갖다가 세계적인 작곡과 접하지만은 그런 작품하고 뭐 핑거링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가 굉장히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음악을 갖다 할 때는 한 가지 이런 이제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보면 당연히 우리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작곡가 선생님께서 악기 연주자 악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 바탕 안에 도구를 쓰면 참 좋은데 작곡이라는 작곡은 돼 있는데 거기 중에서 악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단원들이 현대음악을 좀 꺼려하거나 아니면 좀 불편해하는 게 사실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대음악의 작곡가들이 지금 현존하는 작곡가들이 과거에 유명한 우리 클래식 작곡가 분들보다 악기에 대한 결국은 악기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그 연주자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너무 지적하는 건가요? 서로에 대한 배려, 이해 아닐까요? 입장이, 서로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은 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작곡을 갖다가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국내에서 항상하게 활동하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아니면 세계적인 작곡 같은 경우는 이 경지는 이미 벌써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일반적으로 연주자들이 보통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할 때 같은 어려움을 기본적인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토로하는 게 이런 부분을 흔하게 자주 얘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또 연주자와 작곡자의 어떤 소통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수정해 달라. 이건 좀 네가 손가락이 뭐 8개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창제는 그 리허설이 총 몇 회 예정되어 있죠? 지금 이제 무대 리허설 빼고 이제 6회가 진행이 되거든요. 6회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사실 시간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오케스트라가 3회 정도 리허설을 하면은 이제 음악이 올라갑니다. 이제 많이 하는 게 3회죠. 전체 연습이 나머지는 다 개인 연습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그 현대 음악 특성이라는 게 작품에 대한 충분히 깊이와 이해를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회 리허설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려움, 이제 현대 작곡가들과 연주자와의 그 이해도의 그 폭을 좁히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연습을 지금 잡고 있고 그렇게 해야 좀 완성도 있는 연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쨌든 지휘자, 뭐 연주자, 작곡자, 뭐 이런 간극을 좀 지금 좁히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뭐 코리아 심포니에서도 지금 노력을 해주시는 거고 그럼 단원분들이 생각하는 현대 음악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네, 저희들 같은 경우 제가 몰아가는 아니 아까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그 단원분들이 이런 이런 작곡되는 곡들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 듣는데 제가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떤 연주를 해주실지. 감동의 눈물. 감동의 눈물이. 보통 생각할 때 정기 연주 프로그램에 이제 뭐 멘델스존, 뭐 차이콥스키, 뭐 말러 써 있는 거는 이미 벌써 뭐 음반으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는 뭐 정말 이렇게 유튜브 검색만 해도 명연들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얼마 후에 아창제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이 어떤 길이에 어떤 악기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거 단지 몇 월 며칠 날 음악회를 합니다. 이것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이 뭐 기대감, 부담감, 두려움 아니면 그다음에 약간 흥미진진함까지 복합적으로 뭐 굉장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여태 공연보다도 좀 단지 지금도 이제 뵙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며칠 날 리허설 합니다. 근데 어떤 작품을 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정말 백지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뭐 오케스트라 치면은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처럼 소개팅했는데 전화번호만 이렇게 주고 만나라.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신비주의 컨셉이네요. 전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케스트라 측에서는 매력적이기도 하지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전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은 작곡가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지금 저 선정되신 분들이나 이렇게 뭐 앞으로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아창제 사업 이거를 하면서 의의가 사실 작곡가들이 오케스트라를 꾸릴 능력이 되진 않잖아요. 자기가 뭐 사적으로 돈이 뭐 재벌이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자꾸 발표도 못하고 사장되는 곡들이 더 많을 거라고 지금 저희는 예상이 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기대감 있게 또 연주를 준비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게다가 국내에서 제일 잘 팔리는 단체가. 그런데 이렇게 연주 이렇게 기대감 있게 준비하셨는데 객석이 이렇게 비면은 객석 뭐 어떨까요? 뭐 모르죠. 11월 13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알았어. 중간중간에 그건 알아서 치고 들어오고. 11월 13일. 자, 그러면 우리 강철호 사무국장님께서는 아창제뿐만 아니고 또 여러 뭐 거의 3, 4일에 한 번꼴로 지금 공연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좀 케어하고 계신 거잖아요. 매니지먼트하고 다 관여를 하고 계시죠. 다 케어하고 계시죠. 그렇죠. 뭐 집안도 케어하시고.
그런데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본인이 뭐 연주자로도 활동하셨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지금은 이제 행정적인 기획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기억나는 이 아르코 창작음악제를 떠나서 기억나는 뭐 지휘자, 뭐 연주자, 협연자, 뭐 작곡가 분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이 아니더라도 혹시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재평가받아야 되지 않나? 아니면 뭐 이 사람은 정말 명불허전이다. 역시 대가구나. 뭐 이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작년에 이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음악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메나엠 프레슬러라고 뭐 세계적인 뭐 피아니스트기도 하고 정말 피아노의 선생님이라고 메나엠 프레슬러. 어느 나라? 네.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시는데 원래는 유태인 태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세가 90살이에요. 올해? 작년에 90살 되시니까 아마도 한국에서의 정말 그 마지막 연주가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보자르 트리오라고 뭐 세계적인 그 앙상블 있죠. 거기서 이제 활동하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이분이 이제 그 모차르트 공연을 하러 이제 저희도 왔어요. 모차르트 10번 연주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깜짝 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그 90살이나 정말 마에스트로 거장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흔하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손쉽게 연주하는 곡이라고 이렇게 흔하게 해요. 제가 말씀은 음악적인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굉장히 보면 이렇게 보면 쉽게 접근하기가 쉽다고 이런 얘기도 흔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90살 되시는 음악의 거장이 오케스트라 만약에 오후 4시나 3시에 있다 그러면 한 4시간, 5시간 전에 몰입을 해서 연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연습을 갖다가 하면서 가장 큰 중요한 일정을 갖다가 오케스트라 리허설 빼고는 본인들이 음악과 접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90살 되신 분이 정말 이렇게 걸으실 때도 좀 이렇게 뭐 거동이 불편할 때도 나이만 있는데 들어도 거장 같아요. 그냥 90이라는 말만 들어서 거장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음악회에 딱 올렸는데 대부분 이제 협연할 때 같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케스트라도 보이고 협연자도 보이고 이랬는데 그날 오신 뭐 정말 이렇게 예술현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오케스트라가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메나임 프레슬러 선생님한테 집중하고 마지막에는 그 손끝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손끝에 몰입이 될 정도로 음악회가 너무너무 성공적이 되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음악을 갖다가 도구가 아니라 삶, 인생 아니면은 그 음악에 접하는 게 거의 보면 돌을 닦듯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면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90살인데도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음악에 다 열정을 가지고 연습하시면서 자기하고 싸움이잖아요. 일종이에요. 그다음에 음악을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보면 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감명이 됐고 연주에 오셨던 분들 참여했던 분들 저한테는 너무너무 잊지 못할 좀 이렇게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술을 얘기할 때 예술적인 감각, 천재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런 거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런 노력과 뭐 집중, 그만큼의 어떤 열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냥 천재성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항상 뒤에 따르더라고요. 지금 그 강철호 국장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음악가나 이런 분들을 너무 몰라서 아마 이렇게 기사 같은 검색하시면은 메나임 프레슬러 이렇게 그 교수님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사 나오고 그다음에 리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랑 느낌이 참 공감대가 연주자뿐 아니라 오셨던 청중들이 굉장히 보면 강한 이렇게 아우라 같은 것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정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공연 같은 걸 보면 사실 있잖아요. 지영 씨도 그렇고 몇 번 있죠. 근데 그런 걸 느꼈을 때 왠지 그 관객으로서 짜릿한 느낌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솟구치는 그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리아 심포니가 뭐 올해뿐만 아니고 뭐 여태까지 지금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왔는데 앞으로 또 20년, 30년, 40년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뭐 제가 30년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심포니가 계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벌써 저희 코리안 심포니가 이제 올해 이제 모두 말씀드린 27년째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정말 30주년 기념학회도 와오는데, 그러네요. 지금 현재 이제 그 한양대학교 지휘과 교수로 재직 중인 최준 예술 감독님께서 지금 이제 상임 지휘자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코리안 심포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평이
역동적이라 그래요. 정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힘이 있고 네. 솟구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보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클래식 한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제 선봉 역할을 하려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11월 달에는 그 아시아 방콕 국립극장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에스플래나이드 콘서트홀에서 이제 그 해외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세계로 세계를 돌면서 그래서 이제 접수를 하러 다니시나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타겟을 정한 게 그 한국 그 팝 뭐 아니면 한류 시장에 처음 한 게 태국이 굉장히 보면 한류가 좀 강하다 그래요. 태국이요? 태국 방콕에.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부에서도 거기 이제 한국 문화 홍보원을 갖다가 개원을 했거든요. 한국 문화가 이제 세계로 뻗어가는 전초기지가 태국이 되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클래식도 한류의 원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코리안 심포니가 방콕하고 싱가포르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리안 심포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청중들하고 정기 연주에 접하는 건 10회뿐이 안 돼요. 근데 국립 오페라단, 국립 발레단, 예술현당 음악회에서 어떻게든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과연 저게 누구였지 하는데 자세히 보면 코리안 심포니, 코리안 심포니. 어딜 가나 생필품처럼. 아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KS 마크. 그렇죠. 코리안 심포니 KS 마크. 음악계 클래식에 진짜. 제가 그래서 사무실 가서 꼭 그 얘기 해야 되겠네요. KS. 이름도 코리아. 이름도 코리아 심포니잖아요. 잘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우리 청중들께서 코리안 심포니인데 조금 더 기대를 해도 오케스트라는 조금 더 이제 충족되게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앞서 말한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를 좀 접수하시길 바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류라는 부분이 너무 대중음악이나 뭐 지금 현대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부류에만 일부 장르에만 지금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장르로 좀 확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뭐 사실 강철호 국장님께서는 연주자이기시도 하시면서 관객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총체적으로 클래식이 갖고 있는 어떤 시장성이라든지 앞으로 그럼 향후에 이런 관객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좀 주력하면 물론 개인적인 입장이실 수 있겠지만 좀 해야 이런 것들이 좀 다각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그 클래식을 갖다가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음악하면서 첫 번째 이제 고민하는 문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청중 개발인데 과연 이게 누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 보면 장년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같은 경우는 유아 굉장히 어릴 때부터 클래식이 아니라 그냥 음악 그냥 동요처럼 뭐 음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매년 5월달 되면은 애니메이션 위드 오케스트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화에다가 클래식 음악을 접목해갖고 음악을 갖다가 매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셉이 어떤 거냐면 예술현대에서 음악회라는데 가격을 파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7세 가격 파괴? 가격도 굉장히 좀 그럼요. 굉장히 싸게 하고. 저희 근데 전석 무료인데. 아 그래요? 더 좋네 이거. 그래 알았어. 중간에 치고 들어왔지. 중간에 계속 아창제. 아니 그거 해야죠. 전석 무료. 끝나갈 무렵 되니까 훅 들어오는데. 아창제 전석 무료. 그렇게 하는데. 보통 예술현당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9세, 7세, 8세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저희는 그게 아예 파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클래식이 아니라 그냥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흡수가 돼서 그분들이 공연장을 갔다가 올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가장 지금 시급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클래식을 갖다 하면 일반적으로 뭐 베토벤, 모차르트 길지 않습니까? 거기다 가사도 없고 잘 모르겠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코리안 심포니 정기 연주만 하더라도 연주 전에 렉처 콘서트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와서 음악회 주제라든지 그날 컨셉이든지 이 작품을 작곡할 때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면 그 작품 의도라든지 다양히 설명해서 아이들한테 아니요 일반 청중한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킨 다음에 편하게 한 다음에 음악회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한 걸음 이렇게 힘있게 뛰어서 예술현당이나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오는 게 첫 번째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식 같은 경우도 들어보면은 사실 그 흔하게 뭐 우리가 뭐
전철 안에서 백화점에서 음식점에서 잘 듣는 거거든요. 단지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면 관심 갖고 안 들어서 그런데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사실 은연중에 그렇죠. 클래식 음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창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좋아하는 뭐 합창교향곡, 네. 뭐 아니면 뭐 베토벤 운명교향곡, 네. 뭐 차이콥스키 비창 네. 이때 언젠가는 현대음악이었거든요. 언젠가 누군가 초연 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흐르다가 우리가 이제 클래식이란 부류가 됐는데 네. 지금 아창제에서 이번에 연주 작품들이 10년 뒤에, 20년, 30년 뒤에는 이게 대한민국의 그렇죠. 클래식이고 예. 세계적인 클래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아마 예. 앉아 있으면 굉장히 보면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런 역사적인 네. 연주를 담당해 주신 우리 코리아 심포니의 강철호 사무국장님, 자,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럼 끝으로 우리 임지영 씨, 우리 임지영 매니저도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고군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우리 강철호 국장님한테 끝으로 뭐 바란 점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국장님이 다 대변해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역사적인 순간에 네. 여러분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음악적인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런 자리가 그럼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1월 13일입니다. 어디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몇 시? 네, 8시입니다. 네, 준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럼 오늘 이 시간 정말 같이 해주신 강철호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11월 13일.
현대음악의 재발견 그 세 번째 이야기.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과 함께합니다. 네, 누구세요? 저희 좀 알아주세요 이제. 네. 누군지 이제 몰라 왜. 저 아창제 김현진입니다. 김현진 씨 네. 나오셨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네. 난 가도 되잖아. 나 갈게. 안 돼요. 힘들어가지고. 또 애들이라고 치니. 네. 잠자코 있어. 잠자코 있어. 끝나고 빨리 밥 먹으러 가게. 네, 곡 좋죠. 예. 뭐라고요? 네, 모리스 라벨의 네. 볼레로입니다. 이름이 곡 이름이? 곡 이름이 볼레로. 볼레로. 네. 이름이 모리스 라벨이요. 모리스 라벨. 네. 예. 붙이는 라벨 아니고요. 예. 붙이는 라벨 아니고요. 아까랑 다르잖아요. 아까 뭐 했는데 우리 처음 하는 건데? 네. 간단히 작곡가를 소개할게요. 네. 관현악의 대가, 화성악의 대가, 편곡의 대가라고 칭하는 라벨입니다. 예. 네. 라벨. 사실 피아노 전공으로 파리음악원 재학을 했어요. 네. 근데 화성악 수업, 피아노 수업을 줄줄이 낙제하는 천재 음악가예요. 낙제하는 천재 음악가. 네, 낙제하는 천재 음악가예요. 뭐 처칠도 낙제하고 낙제한 천재들 많죠. 네, 그렇죠. 유명한 사람 중에 뭐 쌍권총 달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F 몇 번 에디슨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저도 낙제를 했었어요. 진짜요? 예, 그럼요. 어제 뭘로? 근데 천재가 안 됐어. 뭘로 낙제했어요? 아니 뭐 학과에서 낙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아니요, 낙제? 여러 번 했죠. 뭐야, 근데. 나는 이게 마이너지 인생이. 천재일 수도 있어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후회치게 줄 수 있어요. 또. 인생 60부터. 그런가요? 네, 계속되는 낙제로 음악원을 자퇴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파리음악원에 작곡가로 입학을 하는데요. 파리음악원 사실 한 번 입학하기 힘든데 또 입학해요. 그러면서 프랑스 음악의 아버지, 근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포레에게 사사를 받게 돼요. 포레?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레예요. 네. 몰라. 프랑스 네 근대 작곡가 중에 대부라고 친하죠. 난 프랑스는 파리밖에 몰라가지고. 예. 네,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1901년부터 1905년에 로마 대상을 하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로마 대상이라고. 로마 대상? 네네. 파리 음악원 재학생들에게만 주는 큰 상이에요. 파리인데 왜 로마 대상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래요? 이름이 로마 대상이에요? 네, 로마 대상인데 거기서 줄줄이 안 돼요. 사실 라벨이 실력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칭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심사위원들이 본선 진출자를 다 자기 제자들로 뽑았어요.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그 뒷얘기들이 있네요. 라인? 네. 그래서 오죽하면 진짜. 1905년 라벨 사건이라는 이거 삐 처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기분 안 좋으신가 봐. 이 로마 대상이 뭐 베를리오즈, 드뷔시, 비제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수여받았던 상이에요. 네, 엄청 유명한 상이죠. 그러니까 라벨도 받고 싶었겠죠? 근데 줄줄이 실패를 하고 심사위원들 제자만 이렇게 본선에 올라오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러면서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음악원장이 해임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들이 먼저 평가를 받아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야? 네, 먼저 잘못 싶었어? 근데 파리 원장은 왜 해임하죠? 이 해프닝으로 심사위원의 본선 진출자들이 다 심사위원들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리 음악원장이 이거를 자기가 책임을 떠안고 해임을 하게 돼요. 이런 사태가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포레가 음악원장이 되세요. 음악원 교장이 되시는데 네, 그러면 더 기회가 생겼다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긴 하죠. 네, 근데 나라에서 잘못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파리 자체에서도 국가에서도 잘못했다 생각해서 이 로마 대상을 뛰어넘는 레종 도네르상이라는 거를 수여하려고 해요. 근데 라벨 쿨해요. 거절해요. 상금이 없었나? 그런 걸 뛰어넘어서 나는 상금 없으면 거절해. 멋있다. 그냥 상장만 주는 건 의미가 없어. 전 주면 받아요. 그래? 쿨하게 거절합니다. 네, 라벨만 가능한 그런 거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라벨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고요. 네, 앞서 들으신 이 작품은 전위예술가 이다 르빈스키의 의뢰로 1928년에 작곡됐어요. 제가 택한 이유는 딱 보이시지 않나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곡이에요. 네, 현대곡을 찾아보다가 이렇게 딱 찾게 됐는데 뭐 알고는 있었지만 뭐 어떻게 뭐 어떤 걸 제일 쉽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정말 저번 첫 방송에 첫 방송 두 번째 방송에 이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에 한 10,000곡씩 듣는다면서요? 찾으려고. 만 곡까지는 아니고 한 2,000곡?
이천국. 제가 맨날 이천을 진짜 좋아해요. 더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연구해요 맨날. 맨날 연구해요. 어떤 걸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까 이러면서 찾는데 이 곡은 한 가지 멜로디에 악기를 착착 추가해가면서 점점 크레센도가 돼가면서 곡이 끝나는 완전 심플하고 임팩트 있는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뭐라고 그래요? 한 소절이 선율로. 하면서 계속 악기가 하나씩 네, 추가가 되는 거죠. 멋있다. 단순한 선율 구성으로 다이나믹을 아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현대 곡인데요. 이렇게 점점 들으실 때 처음에 차차차차 이렇게 시작되다가 점점 크레센도로 돼가는 게 느끼셨죠. 이렇게 처음에 처음 시작한 부분이 스네어 드럼이 에스파냐의 민속 춤곡 볼레로라는 리듬을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위에 플룻, 피콜로, 오보에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대편성 관현악곡으로 웅장하게 연주 딱 하고 끝내주는 거예요. 계속 추가하다가 그쵸? 제일 마지막에 대편성에 코다 딱 놔주고 딱 끝내는 거예요. 완전 심플하고 임팩트 있죠. 예.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마치 화성학의 대가라고 불렸던 이유가 이 곡에서도 충분히 보여지죠. 그러니까 한 멜로디로 쌓고 쌓아서 이게 단순히 같은 멜로디만 쌓는다고 해서 이 멋있는 곡이 나오지 않거든요. 화성학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해야 되고 악기 구성도 어떻게 시작되고 뭐 몇 번째에 어떤 게 추가되냐, 뭐 코다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충분히 계산됐을 거예요. 라벨은 계산했을 거라고 믿어요, 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훅 박력 있게 훅 끝나는 이거를 딱 감명 받고 쉽게 현대음악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고전 음악뿐만이 아니고 현대 음악도 사실 좋고 들만한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걸 아주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 우리 김현지 씨의 좋은 음악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현대음악을 바로 접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인상주의 작곡가, 바로 이런 완전 근대 현대 작곡가가 아니라 인상주의 작곡가, 뭐 드뷔시나 라벨이나 함께 시작하면은 좀 더 쉽게 다가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라벨의 곡이 쉽다 이런 게 아니라 선율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엄청난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곡이라서 제가 소개를 했고요. 네. 이렇게 라벨의 이 곡뿐만 아니라 스트링 쿼르텟, 뭐 라발스, 물의 유의, 뭐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이런 좋은 곡들이 엄청 많거든요. 죽은 뭐야? 좋은 곡들. 죽은 뭐라고?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이거는 스페인 왕녀가 죽었을 때 추모를 하기 위해서 작곡된 곡인데 막 침울한 레퀴엠 이런 건 아니고 그 왕녀가 춤췄을 때 파반느에 맞춰서 춤을 췄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작곡된 곡인데 다이애나 비 추모 앨범에도 실린 곡이에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오늘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꼭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